현대문학에서 나온 프란츠 카프카 단편선, 박병덕님 번역이고요. 변신 외에 77편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카프카의 단편을 읽으면 책이 800페이지가 넘어서 두꺼운데요. 이 한 권 자체가 카프카라는 하나의 장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영상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요. 여기서는 먼저 카프카의 생애와 그의 문학을 지탱하는 철학적인 미학적 토대, 그리고 그 사상이 형상화된 주요 작품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작품 자체보다는 카프카의 역사적인 배경과 사상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카프카 작품 자체에 대한 기법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의 생애, 소외된 경계인의 삶. 카프카는 1883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헤르만 카프카는 자수성가한 유대인 상인이었고 그는 그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당시 프라하는 체코인, 독일인, 유대인이 섞여 살던 공간이었습니다. 여러 언어와 종교가 공존했고 그만큼 갈등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카프카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세계에 속하지 못했고 체코에 살면서 독일어를 모국어로 썼습니다. 어느 쪽에도 온전히 끼지 못하고 경계인으로 살았습니다.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은 훗날 그의 문학을 지배하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카프카의 생애와 내면을 지배한 강력하고 억압적인 존재는 아버지였습니다. 자수성가한 상인으로서 권위적인 성향을 지녔던 아버지는 아들의 문학적 재능을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기준에 맞춰 법학을 전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카프카는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라는 책에서 아버지를 이성적 판단이 아닌 맹목적인 권능으로 군림하는 전제군주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세계가 세 가지로 분열되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강인한 아버지 앞에서 카프카는 무력감과 죄의식에 시달렸으며 이는 그의 작품 속에서 주체를 파멸로 몰고 가는 정체불명의 가부장적 법적 절대 권력의 모티프로 승화하죠. 아버지의 강권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카프카는 이탈리아 보험회사를 거쳐서 노동자 재해보험공사에 취직합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는 노동시간이 길어서 힘들었었는데 두 번째 직장에서는 그나마 나아서 일을 마치고 나면 글을 쓰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을 하고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헬멧 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 특허를 등록하기도 하고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을 밥벌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거대한 관료제 조직의 부속품으로 일하고 밤에는 글쓰기에 몰두하는 이중 생활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그에게 정신적인 분열과 육체적인 피로를 안겼다고도 평가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관료주의의 모순을 직접 목격한 이 경험은 훗날 작품에도 드러나는데요. 잘 알려진 작품, 소송과 성, 이런 작품 속에서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거대 권력 체계로 투영이 되기도 합니다. 1917년 결핵 진단을 받은 카프카는 1924년 40대 초반에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전 그는 친구 막스 브로트에게 자신의 작품들을 불태워달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브로트가 이를 어기고 출판을 하면서 카프카의 이름을 문학사에
영원히 새겨지게 됩니다. 카프카는 권력 문제에 관한 가장 위대한 전문가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의 세계관은 개인을 억압하는 다양한 권력과 그 속의 실존적인 불안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카프카의 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카프카의 철학적, 미학적인 토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토대들은 카프카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를 연구했던 후대 학자들, 지성인들이 평가하는 관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존적인 소외와 일상인의 타락. 카프카 문학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소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소외와 함께 실존주의라는 단어가 붙어 다니죠. 카프카 문학은 실존주의 문학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실존주의가 거대한 카프카 문학의 일부분이다라는 평도 있고요. 자본주의와 산업화는 인간 삶의 질을 표면적으로는 향상시켰지만 동시에 인간을 도구적인 수단이자 상품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하이데거의 용어를 빌리면 인간은 죽음을 직시하며 본래적 존재를 자각하는 현존재로 살 수도 있으나 현실에 매몰되어 주체성을 잃은 일상인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기술 문명의 안락 이면에서 사회의 규범에 눌려 고립된 현대인의 정신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언어와 이성으로는 옮겨지지 않는 실존의 불안을 그로테스크한 환상으로 우회해서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불확정성의 세계와 언어적인 회의. 카프카의 세계는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세기 전환기에 유럽에 언어적인 회의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언어적 회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는 세상의 진실이나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는 진실을 온전히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의심하고 회의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1900년대 세기 전환기에 유럽의 모더니즘 예술가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개념이죠. 프란츠 카프카 역시 이러한 당대의 언어 비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언어의 무능력을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언어는 서투른 등산가이자 무능한 광부들이기 때문에 산의 정상이나 심층부에서 보물들을 가져오지 못한다. 언어가 힘을 잃으면서 카프카와 같은 작가들은 독자에게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친절하게 전달하는 전통적인 소설의 문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언어로 명확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는 단 하나의 정답이 없는 불확정성의 지평이 되었고, 카프카 또한 그런 것들을 자신의 작품 속에 표현하려고 한 거죠. 모호하게 서술하고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작품을 썼습니다. 은유와 감각적인 인지, 알레고리 그런 기법을 썼죠. 독자로서는 끊임없이 감각을 해야 하고 해석해야 하는 어찌 보면 미궁 속에 빠진 듯한 당시로서는 새로웠던 그런 문학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전통적인 소설 문법을 파괴했고요. 역설적으로 순환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런 작품을 썼습니다. 주인공이나 독자도 안개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작품을 쓴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은 위시 권력과 감시의 시선입니다. 이런 관점은 미셸 푸코로 유명하죠. 카프카는 폭력이 물리적인 것만은 아님을 보았습니다. 폭력은 시선과 감시라는 보이지 않는 미시 권력으로도 작동합니다. 푸코가 말했던 파놉티콘처럼 법원과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는 개인의 자유를 옥죄한다는 것이죠. 더 곤란한 것은 이 법 관료제가 절대적인 정의로 포장되어서 대중의 인정까지 받는다는 점입니다. 감시가 정의의 이름을 빌릴 때 그 감시는 의심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소송이라는 작품에서 형상화되죠. 또 다른 관점.
전통적인 공동체 신화 비판과 아나키즘의 수용. 카프카는 유대인이면서도 시오니즘과 같은 맹목적인 민족주의나 배타적인 공동체주의를 경계했습니다. 카프카는 개인의 고유성이 지워지는 획일적인 공동체 신화를 비판했고요. 대신 카프카는 크로포트킨이라는 러시아 사상가의 아나키즘에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적 파괴를 뜻하는 게 아니고 권위주의적인 중앙 집권을 거부하고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와 상호 부조를 지향하는 사상이었다고 합니다. 카프카는 무산 노동자 공동체라는 글을 통해서 개인의 창조성과 수평적 관계가 보장되는 아나키즘적인 공동체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다음으로 발터 베냐민의 역사 철학적 해석도 있습니다. 발터 베냐민은 카프카를 변증가를 위한 동화의 작가로 불렀고요. 그의 작품을 신학적이나 실존주의를 넘어서 역사 철학의 관점에서 읽었습니다. 신화적 폭력과 구원이라는 틀로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카프카의 작품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폭력, 신화적인 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라고 한 거죠. 베냐민이 말하는 신화적인 폭력이란 태고 쪽부터 이어온 맹목적이며 잔인하고 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억압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이 개념을 카프카의 문학을 해석하면서 현대사회에 적용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폭력이라는 것은 현대에 와서는 법과 관료제로 위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엄연한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법이나 행정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믿지만 베냐민은 카프카의 작품 속에서 거대한 법과 관료주의로 묘사된 것이 결코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맹목적인 권력과 다를 바 없다. 그 본질은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력의 특징은 그 근거, 그 토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이죠. 카프카 속의 소설 속 인물들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과관계가 없죠. 자신이 왜 피고인이 되었는지, 자신이 왜 하루아침에 벌레가 되었는지, 자신을 처벌하려는 법의 정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영문도 모르고 단죄당하는 그러한 무력한 상황이 신화적인 폭력이 작동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거기서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베냐민은 카프카의 작품을 보고 실패했다고 평하기도 하는데요. 작품으로서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작품으로서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카프카는 부조리한 세계의 진리를 복원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예견하면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프카는 수수께끼를 남겼고요. 그 수수께끼가 우리에게까지 남아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카프카를 해석하는 관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주요 작품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변신. 1912년에 쓴 변신은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떠받치던 영업사원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흉측한 갑충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인과도 과학적 설명도 없고 변신은 그냥 일어나죠. 설명이 없다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충격입니다. 이 소설은 자본주의 하에서 인간의 실존을 다뤘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본주의의 톱니바퀴로 돌던 그가 노동 능력을 잃자 가족들은 그를 혐오의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밀어냅니다. 인간의 내면을 지녔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그레고르 잠자는 타자화의 끝을 겪고 결국 골방에서 굶어 죽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죽음은 남은 가족에게는 활력과 미래를 돌려줍니다. 그가 죽으면서 가족들은 햇살이 비치면서 희망을 얻게 되죠. 쓸모를 다한 사람은 가족 안에서도 정리가 되는 씁쓸함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인간이 쓸모를 잃었을 때 어떻게 존재 없는 존재자로 버려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주체의 소멸과 새로운 생성을 보여줍니다. 선고, 이 작품도 참 황당한 작품이죠. 선고에서 성공한 젊은 상인 게오르크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이성적인 근대 주체입니다. 그러나 노쇠한 줄 알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힘을 발산해서 아들에게 익사해라 이렇게 사형을 선고하자 게오르크는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해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리죠. 이는 타자를 배제하면서 맹목적으로 성장해온 근대 독백적이고 이성적인 자아가 타자, 아버지의 파괴적인 생명력 앞에서 붕괴되고 자기 처벌에 이르는 징벌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단식 예술가라는 작품은 한 예술가가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도 단식을 멈추지 않고 죽음을 맞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단식은 세상이 강요하는 통제 체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몸을 비움으로써 가장 순수한 실제에 도달하려고 하는 예술적인 수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가 죽은 뒤에는 빈 우리에 넘치는 원초적인 생명력을 자랑하는 어린 표범이 들어가는데요. 이는 억압적인 규율로 가득한 부르주아적인 주체가 소멸한 자리에 마침내 도래하는 새로운 생명과 자유의 생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두 작품만 봐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거대 권력의 부조리와 개인의 투쟁을 나타낸 대표작 두 편이 있죠. 소송과 바로 성입니다. 소송은 시선의 권력과 법의 폭력성. 은행원 요제프 K가 30살 생일에 이유도 모른 채 체포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 작품은 시선이라는 권력으로부터 법 관료제의 모순을 파헤칩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던 K는 어느 날 갑자기 피고가 되고요. 그 순간부터 법원과 타인의 감시 아래 놓입니다. 공개적이면서 은밀한 감시망이 K의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무력하게 당하는데요. 온갖 거대한 부조리 속에서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판사들은 법률서가 아니라 음란 서적을 보고요. 하급 관리들은 뇌물과 욕망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은 이 조직을 절대적인 정의라고 믿고 있고요. K를 단죄합니다. K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이라는 작품은 닿을 수 없는 불확정성과 헤매기의 자유를 보여줍니다. 토지 측량사로서의 임무를 위해 K는 성의 부름을 받고 마을에 도착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결코 성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안개와 어둠 속에 가려져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극도의 불확정성을 띠고 성을 관할하는 클람이라는 최고 관리는 열쇠 구멍으로 엿보려 해도 눈조차 마주칠 수 없는 권력으로 군림합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K의 모순된 행동이죠. 그는 성에 다가가기 위해서 분투를 하지만 정작 성의 심층에 접근할 결정적인 구원의 기회, 그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에 엄청난 피로를 호소하면서 깊은 잠에 빠져 스스로 눈 감기를 선택합니다. 이는 카프카식의 치열한 실존적인 결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거짓된 가짜 구원에도 체념적인 환멸에도 얽매이지 않고 미궁석을 끝없이 헤매는 방랑 자체를 선택하는 모습. 부조리한 세계의 확정성을 거부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실존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도 청각적인 근대성과 공동체의 해체를 나타낸 매우 현대적인 작품들도 있죠. 굴이라는 작품은 땅속에 요새화된 굴을 파고 안전을 도모하던 동물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 사각사각거리는 소음에 쫓기며 편집증적인 공포에 시달리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는 이 현상은 근대 음향기계가 가져온 감각체계의 교란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쿠스마티크라는 개념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리를 내는 원인이 출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소리만 귀에 들리는 현상. 구울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괴한 아쿠스마티크적인 소음은 주인공을 끝없는 편집증적인 공포와 불안에 빠뜨리며 인간의 감각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공동체적 이야기, 아나키즘적인 상상력,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지금까지 카프카의 생애와 세계관, 그리고 주요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카프카의 문학은 그 사후에 널리 알려졌고요. 한국 현대문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고독과 환상적인 우화 기법은 여러 문인들에게 흘러들었습니다. 신 오규원은 물신주의를 풍자하며 카프카를 소재로 시를 썼고요. 이건청의 정직한 시인은 단식 예술가를 모티프로 삼았습니다. 장석주와 최동호의 시에도 단절된 현대인의 초상으로서 카프카의 메아리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고도화된 자본주의와 거대한 행정 관료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의 감시 시선이 통제하는 카프카적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영문도 모른 채 기소되는 K이고 소외와 피로 속에서 방 한 구석에 그레고르 잠자가 되어가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카프카가 미완성으로 남긴 텍스트들은 일종의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부조리의 한가운데서 맹목적인 복종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안락한 구원 대신에 미궁 속에서 방랑하고 그러한 글쓰기로서 연구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삶과 글로 보인 그만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앞에 성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닿으려고 할까? 아니면 닿지 않기를 택하는가?